스포츠에 미쳐 사는 뉴욕 남자들의 본격 토크 방송 페어포인트 4월 19일 페어포인트 사커 66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성이 형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네. 오늘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늦었어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즘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가 좀 일상 루틴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아주 그렇군요. 매일매일이 아주 아니 정신이 없는데. 이게 네, 사람들을 보니까 뭐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은 뭐 더 일도 줄고 시간도 더 많아졌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더 정신없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업 특성상 뭔가 좀 이 재택근무의 어떤 그 한계가 와 가지고 아무래도 현장에서만 이런 일을 많이 하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영상 같은 걸 뭐 찍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음. 되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냥 뭐 인터넷 관련 뭐 콘텐츠만 계속 뭐 음. 계속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수준밖에는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새로운 뭐 거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이다. 예. 이거 계속 대책 회의나 하고 야 뭐 근데 대책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예. 음. 그래서 아예 새로운 뭐 아이템을 찾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쉽지는 음. 않습니다. 뭐 음. 어쨌든 뭐 저는 그렇고 네. 형님은 요즘에 새롭게 또 아주 엄청난 선수의 자서전을 번역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뭐 선수만 엄청나죠. 예. 선수만 엄청나고 이 모드리치, 네. 루카 모드리치 야. 자서전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모드리치 음. 자서전이 해외에서도 일단 해외에서 먼저 나왔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이게 작년 9월, 작년 10월쯤에 크로아티아에서 제일 먼저 이 발간이 됐고 음. 그다음에 아마 스페인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 지금 스페인에 나왔을 거예요, 지금. 스페인 나왔군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인제 영어로도 준비가 다 되고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버전이 아마 이번 여름이나 가을 전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일주일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아니 루카 모드리치가 사실 정말 엄청난 선수 아니겠습니까? 발롱도르까지 받은 그렇죠. 선수인데 예예예. 자서전으로 만나본 모드리치는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선수 같으세요? 이 축구하는 스타일과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아주 디테일하고 음.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했구나.' 굉장히 좀 음. 성격도 좀 조용하고 그랬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모드리치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약간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건 아시잖아요. 난민 출신이었다는 거 모드리치가. 왜냐하면 또 그 네네네네. 크로아티아가 그 그쵸. 구유고슬라비아의 어떤 그런 굉장히 난장판 아니었습니까? 사실 거기가 80 년대 90 년대. 많았죠. 예예. 내전도 그래서 많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호텔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난민 호텔이 인제 생기면서 음음. 이제 모드리치의 이거 뭐 쪼끔은 스포일러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책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네. 모드리치의 인제 그 친할아버지가 네. 그 독립군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집 앞에서. 아. 예. 근데 굉장히 가까웠어요, 모드리치 선수랑. 할아버지가 굉장히 아. 사이가 좋았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루카였어요. 그래서 진짜요? 이게 집안 내력이래요, 그게. 그래서 인제 모드리치 음. 아버지의 이름은 스티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크로아티아 이름인데 네. 그게 인제 모드리치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스티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거고 모드리치는 재밌다.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인 루카를 물려받은 약간 그런 그런 그 집안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루카 모드리치의 자식은 또 스티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근데 아들이 있나 딸이 있나?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작업 중이신 거군요. 근데 예. 인제 예.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할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가까웠는데 6살 때 인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유. 시신으로 집에 돌아오는 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음. 그리고 이후에 인제 고향을 떠나서
호텔에 살면서 난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하죠, 결국은 나중에. 네. 그 이후에 인제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봤었던 얘기. 뭐 그때 인제 크로아티아가 그때 3위 4 강까지 갔잖아요. 3 위를 했는데 그 대회에서. 맞아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크로아티아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음. 인제 호나우두를 좋아해서 이 모드리치가, 그러니까 그 어. 크리스티아노 말고 그 호돈신. 네네네네. 예, 그래서 네 호돈신. 어렸을 때 인제 뭐 정강이 보호대나 이런 것도 호돈신의 사진이 부착돼 있는 그런 것만 그 정도로? 예예예예.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인제 15살 때 집을 떠나서 인제 디나모 자그렙이라는 크로아티아 명문 구단에서 인제 아. 뛰게 되는 그런 얘기들도 인제 있는데, 인제 난민 출신이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그렇죠. 이렇게 똘똘 네. 뭉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인제 크로아티아 완전 시골 아이였어요, 모드리치는. 예. 근데 이제 디나모 자그렙은 크로아티아 수도잖아요. 이제 그렇죠. 15살 때 대도시죠. 거기로 혼자 인제 글로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약간 그런 얘기? 음.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더 웃긴 거는 모드리치의 집안 자체가, 그 크로아티아는 그렇게 인제 디나모 자그렙이라는 명문 구단이 있고 하이두크 스플리트라는 명문 구단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 하이두크 스플리트를 원래 가고 싶어 했대요. 왜냐면 집안 내력이 이 하이두크 스플리트의 열성 팬이기 때문에. 근데 아. 인제 그쪽 입단 테스트에서 인제 떨어져서 나중에 디나모 자그렙을 가게 되는데, 그 두 팀이 엄청 앙숙 관계예요. 정말 원수지간입니다. 예, 근데 네. 인제 그 원수였던 팀으로 가게 되냐, 그런 이런 세세한 얘기들이 굉장히 음. 재밌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에게는 아주 또 간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 여름쯤에 또 한국에 또 출판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죠. 그렇죠. 예, 여름이나 네. 늦어도 가을 초반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음. 됩니다. 7월 월에서 9월 뭐 이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것도 뭐 저희가 나중에 경품으로 또 비트윈 더 그렇죠. 예, 라인스처럼 요거는 경품으로 제가 최소 하나는 풀겠습니다. 2 개까지 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소식 보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녹음 시간 기준으로 몇 시간 뒤에요. 음. 한 대여섯 시간 뒤에 제주도 해병 구여단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프리미어리그 측 얘기로 넘어가면은 음. 뭐 그저께 이제 전체 예. 회의를 갖고 문제를 예. 정리할 예정이다. 맨날 뭐 회의만 회의를 해 얘는. 하겠다. 예. 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그 똑같은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얘기랑. 사실 아. 여기도 네. 별 그게 없어요. 뭐 새롭게 합의를 할 게 없는 게, 정부 음. 지시가 떨어져야지 뭐를 일정 재개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쵸. 자기네끼리 아무리 모여서 얘기를 해 봤자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제 음.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시즌을 취소하는 거는 논의도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번 시즌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5월 안으로는 아무래도 시즌 재개가 거의 불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예. 빨라도 인제 뭐 한 6월 초중순이나 6월 중순부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역시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게, 이제 6월 30일 날 이 계약 끝나는 선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번에도 인제 예, 말씀했지만. 피파 쪽에서는 인제 그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의 계약 기간을 쪼금 연장시키는 그거를 추진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아. 그걸 뭐 추진을 근데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계약이 끝나는 선수한테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수가 싫다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그건. 그쵸. 그거는 계약은 그렇잖아요. 계약이니까. 예. 그거는 예,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선수한테 계약을 쪼금 더 계약 그 마감 기간을 연장하자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음. 강제로 그거를 적용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규정으로. 왜냐면 계약 기간은 음. 선수의 수입이나 그런 거취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냥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걸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과연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번 사건으로 나중에 계약 조건에 이런 거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자연 예. 질병 재해로 음음. 인해서 음.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음. 뭐가 어떻게 됐을 시에는 무슨 뭐 연장이 뭐 어떻게 된다, 네. 발동된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예. 어쨌든 뭐 프리미어 리그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 구단이 노력은 하고 있지 않나 예예.
뭐라는 생각은 들긴 그러니까 드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인제 머리를 맞대고 이거 재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주 그냥 뭐 미팅만 하고 있는 미팅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뭐 회사 다니거나 해 보면은 미팅은 사실 뭐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미팅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거 무슨 없죠 말인지 많이. 네. 아시죠? 내가 미팅 많이 해 네네. 봐서 아는데 진짜 결론 안 나요 그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야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의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회사 어우 다니다 네. 보면 미팅하잖아요 맨날 주구장창. 네. 그거 진짜 시간 낭비더라고 해 보니까 내가. 음. 예. 뼈가 있네요. 예. 네. 그 미팅이라는 게 참 예 그 미팅을 저는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이 미팅이라는 게 진짜 미팅만 하더라고 맨날. 그냥 만나기만 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게 없어 만나 가지고. 예 참 그럴 그냥 때가 뭐 많아서 네. 예 그 저 회사 다닐 때 참 생각이 나네요. 왜 네. 이제 노트북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사 음 그에서 미팅룸으로 인제. 그러면은 인제 네. 우리 인제 친하게 지내는 애들끼리 인제 그 구글 행아웃으로 채팅을 하기 시작하죠. 네.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나 그냥 나가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 이 프리미어 리그는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예. 네. 예 우리 회사는 제가 그렇 다녔던 회사는 좀 막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만두지 아. 않았겠습니까? 예. 아 네. 그 회사 망하고 어쨌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 없어졌습니다. 네. 예. 뭐 어쨌든 일 주일 뒤면은 4 월도 끝나는데 아 약간 벌써 뭐 그렇게 또 됐군요. 예 5 월은 또 어떻게 될지 음. 지켜보면서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네. K리그는 5월 중에 시즌 개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죠. 한국은 근데 어우 한국은 관리나 지금 어떤 확진자 수가 뭐 한 8 명밖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네네. 굉장히 그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뭐 인제 네. 이게 또 두 번째 확산이 시작되면은 또 그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아직 모르는 거겠지만 네. 여기서 인제 뭐 '관리만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것도 음. 진짜. 뭐 안전하다고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지금처럼 관리를 해 가지고 음. K리그가 빨리 다시 재개가 개막을 했으면 하는 이거 만약에 바람이 K리그가 5 있어요. 월에 개막을 네. 하고 다른 네. 축구 개막이 다른 축구는 안 하고 뭐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면은 K리그에 대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네. 좋죠. 예 예 좋아요. 이렇게 좋은 리뷰도 좀 아이디어인 것 하고 예 같고. 선수들도 네. 좀 분석도 좀 해 보고 왜냐하면 네.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선수를 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액세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 맞는진 모르겠지만은 음. 유럽 축구가 멈춰 있는 상황에 K리그가 이렇게 개막하면은 아마 음. 어떤 관심도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긴 예예예. 들어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리그가 하고 있는 나라가 딱 몇 군데 없어요. 타지키스탄이 하고 있고 예 벨라루스가 하고 있고 어. 니카라과가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대만이 리그를 개막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어. 나라만 지금 리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축구 월드컵에 나갈 정도의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뭐 거기서 인제 그러니까. 경쟁력이 네. 있는 그런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K리그는 뭐 네. 그래도 뭐 유럽이나 남미에 비해서는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월드컵에 나가는 나라고 거기에 인제 국가대표 선수들도 뛰는 그런 리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쪼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K리그가 꼭 5 월에는 개막을 할 수 있도록 네. 잘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래요. 축구도 좀 새로운 축구를 좀 봐야죠. 예. 저도 좀 그냥 이 라이브로 보고 예. 싶네요. 예. 쉬는 시간에는 옛날 축구를 보고 있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 예. 그 유로 2000 에서 이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유로 2000 에서 스페인이랑 네. 프랑스가 붙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지단이 과르디올라를 능욕을 합니다. 그래요? 능욕을 해요. 데리고 놀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래요? 피지컬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르디올라는 그때는 인제 좀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이긴 했었지만 네. 따라가질 못합니다 지단을. 왜냐면 이렇게 어 계속 맞붙는 상황이잖아요. 포지션이 과르디올라는 밑에서 후방 미드필더고 지단은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지단이 과르디올라를 능욕합니다. 예. 유로 굉장히 2000. 오랜만에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봤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아니 그런 거 어디서 보세요? 유튜브? 다운받아서 보죠. 보내 드릴게요 아. 제가. 예예예. 어. 예. 아 저도 궁금해 가지고. 네. 예예예. 아주 클래식 매치 재밌는 경기들이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번 주도 저희가 개개인 선수 개개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 리버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아. 리버풀의 에이스, 아. 이집트의 왕자 아.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음. 2014년까지 스위스 명문 클럽 FC 바젤에서 뛰던 살라였어요. 그렇죠. 이 네. 바젤에서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인제 아시겠죠? 이 나은이 아빠 박주호랑 같이 뛰었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그쵸. 슈돌의 귀요미. 예. 이 네. 박주호 선수가 얼마 전이었을걸요 이거? 그 울산현대 지금 소속팀이잖아요. 네. 거기 유튜브 채널 그쪽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인제 인터뷰 약간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인제 했었던 얘기가 살라가라가 룸메이트였대요, 박주호 선수 원정 경기 가면. 어. 예예예예. 와 살라랑 룸메이트.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선 유일하지 않을까. 이거는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보니까 그 박조가 또 이런 말도 음. 했더라고요. 그 살라가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 가지고 음. 애가 방 정리도 잘 못하고 음. 샤워하고 물도 제대로 안 꺼 가지고 음. 잔소리를 좀 했었다고 살라한테. 아 그렇죠. 예예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살라한테 잔소리한 한국인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아 앞으로도 그렇죠. 근데 평생. 살라가 약간 그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깔끔할 것 네.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렇죠. 예. 전반적인 왠지, 스타일이 좀 왠지 느낌이. 그렇죠. 예예. 네. 면도도 예. 좀 드문드문하는 것 같고 깔끔하게 면도 안 네.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박주호 선수가 음. 재밌는 게 보면은 살라 말고도 뭐 음. 그라니트 자카라든지 샤키리랑도 같이 뛰었었지 이 않았습니까? 박주호 선수의 인맥이 사실 진짜 월클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 도르트문트도 간 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도르트문트의 간지남 로이스 있지 않습니까? 마르코 로이스. 마르코 로이스. 네.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에서 박주호 선수 어디 나와 가지고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방송이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박주호 선수가 로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로이스라고 안 해요. 마르코라고 불러요, 로이스를. 친구네. 친구다 이거지. 예예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 선수가 이 진짜 인맥 하나는 진짜 월클이구나.' 해 가지고 박주호 선수의 인스타 친구 명단을 쭉 봤습니다, 제가. 네. 그랬더니 거기에 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 도르트문트 선수들이랑 다 마파를 하고 있으니까 동료였으니까. 예. 어. 그리고 뭐 가가와 신지 그리고 예전에 바젤에서 같이 뛰었었던 선수들 아주 뭐 인맥이 아주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음. 뭐 손흥민 뭐 박지성, 기성용 이런 선수들이야 네.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음. 뭐 박조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프리미어 리거 출신이 아닌데 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렇죠. 성공한 선수 제 아닐까요? 생각에 우리나라 선수로서? 팀메이트의 월클로만 따지면은 박주호 선수가 기성용 선수보다 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예. 예 막 그러네요, 기성용 그러네요. 선수는 생각해 엄청 보면. 월클 선수들이랑 같이 뛰지는 않았잖아요. 뭐 몇 명이 있긴 했지만 그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렇죠. 예예. 어쨌든 네. 네. 박조 선수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 다시 이제 살라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그 당시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첼시가 1,100만 파운드에 음. 바젤에서 살라를 영입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생각하면 참 헐값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사실. 예.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예. 지금의 살라를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뭐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시즌 중반에 영입했던 거를 고려를 그렇죠. 한다면은 예.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살라가 뭐 그때 당시에 지금 가치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성적을 보면 후반기만 뛴 살라의 첫 시즌 성적이 10 경기에서 2 골 1 도움을 기록을 합니다. 네네. 예 뭐 주전으로는 6 경기밖에 안 뛰고도 2 골을 넣었으니까 뭐 '다음 시즌 활약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도 한 성적이다.' 요 정도로 네네네. 평가할 수 있었던 성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첼시의 그 공격진이 특히 2 선에서 살라가 뛰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첼시에 아자르, 윌리안, 오스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겠죠. 어린 살라였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스위스에서 온 맞아요. 어린 예. 살라였고. 그리고 그때 인제 첫 시즌에는 인제 최전방 공격수로 첼시의 인제 페르난도 토레스 많은 분들이 인제 잊혀진 존재 같은데
첼시가 한때는 첼시 주전 공격수였잖아요, 토레스가 또. 맞아요. 아주 네네. 잘해 주진 못했지만 리버풀에 있었을 때만큼. 그리고 인제 네. 그다음 시즌에 디에고 코스타가 들어오면서 또 최전방 공격수로 아. 뛰었고. 그래서 인제 그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살라가 그 당시에는 앞에 토레스나 디에고 코스타가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피르미누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리버풀에는. 네네. 근데 인제 피르미누는 2 선으로 내려오고 그 살라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약간 이 자리를 비워주고 좀 이 자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짜 9번 피르미누 선수의 역할인데 아. 그때는 이제 뭐 토레스가 앞에 박혀 있다거나 뭐 디에고 코스타 이렇게 있는 그런 팀의 시스템에서는 살라가 이제 마음 놓고 침투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겠죠. 예. 맞아요. 뭐 예예. 아니었겠죠가 아니라 아니었죠. 예 뭐 그리고 아니었죠. 네. 특히 토레스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공격이 좀 정적인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음. 뭐 인제 디에고 코스타가 왔을 땐 살라가 이제 임대를 가게 되면서 또 그것도 인제 쉽지가 않았으니까 예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잘 안 맞았어요.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이 네. 지금의 살라 같은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예예예. 없었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고 눈에 안 띄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두 번째 시즌 중반에 음. 피오렌티나 세리에 A의 피오렌티나로 임대 이적을 했는데 네. 뭐 다시 말하면 첼시로 이적하고 풀 시즌을 소화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첫 번째 네. 시즌은 이제 시즌 중반에 겨울 이적 시장에 들어왔고 1 월에. 그리고 네. 그다음 시즌은 뭐 프리시즌도 하고 시즌 전반기를 뛰었지만 중반에 다시 또 1월 이적 시장에 임대 이적을 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 시즌을 아예 다 뛴 적이 없어요, 첼시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예. 그때 첼시가 인제 시즌 전반기 살라가 있었을 때 살라의 두 네. 번째 시즌에 슈루스버리라는 인제 하브리그 팀이랑 10 월에 리그컵 8 강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만났는데 네. 그 경기에서 인제 뭐 첼시가 이기긴 했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살라를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무리뉴가 그 경기 잘 안 풀릴 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대놓고. 기자회견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안 뛴 선수한테 내가 기회를 줬을 때는 그 선수가 이제 나로 하여금 좀 고민을 하게 만들 만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주전 경쟁을 음. 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인제 경쟁력을 리그컵 경기에서는 하부 리그 팀을 상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오늘 경기를 보니까 "그런 고민할 게 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자가 그 영국 기자들도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살라의 경기력이 실망스러웠다는 뜻이냐?" 이렇게 질문이 바로 들어가니까 무리뉴가 거기서 "예스."라고 그냥 대답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살라를 공개적으로 좀 경기력을 비판을 한 거죠. 예. 뭐 최근에 토트넘에선 은돈벨레가 당했듯이. 예. 뭐 그리고 뭐 무리뉴는 항상 어느 팀에 가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맨유에 있을 때는 루크쇼에 대해서 늘 그렇게 했었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대놓고 욕을 하는 감독이긴 하죠. 아무튼 뭐 그렇게 14-15 시즌을 피오렌티나에서 임대 이적생으로 뛰다가 네. 시즌이 끝나고 첼시로 돌아오지 않고 음. 다시 AS 로마로 임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15-16 시즌 임대를 간 시즌에 그 로마에서 15골 6 도움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음. 펼친 다음에 네네. 이제 16년 여름에 이적료 무려 1,500만 유로. 음. 이것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1,500만 유로에 완전 이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단 1년 만에 살라는 옵션을 포함한 최대 이적료 5천만 파운드에 리버풀로 그렇죠.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적료라는 게 한 3-4년 사이에 정말 몇 배로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 보면 참 감독마다 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겠지만 네. 살라를 이렇게 놓친 거는 참 첼시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낯뜨거울 정도가 예. 아닐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리버풀이 로마에서 살라 5천만 파운드 주고 영입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돈 주는 거 아니냐.' 기억하시죠? 예 네. 그때 평가가 그렇게 그 예측이나 이런 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살라가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골 찬스도 많이 날리는 선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 돈 이적료를 영입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적료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여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음. 예. 아무튼 뭐 살라가 이제 리버풀로 오면서 스타가 되긴 했지만 음. 사실 로마에서도 활약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로마에서 완전 이적생으로 이제 두 번째 시즌 성적을 보면은 19골 12 도움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리그에서는 15골 11 도움이에요. 음.
그럼 뭐 세리에 A 2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거죠. 그렇죠. 예. 뭐 이때부터 득점력은 일정 부분 증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음.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린 살라의 득점력이 2017년 여름 리버풀로 이적을 하면서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로마에서 컵 대회까지 포함해도 15-16 시즌 15 골, 음. 그다음에 16-17 시즌 19 골, 음. 그리고 리버풀로 이적한 첫 시즌에 리그에서만 32 골, 컵 대회 네. 포함 44 골을 넣어 예. 버립니다. 이거는 미친 거죠 갑자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버풀로 오면서 사실 그 리버풀로 가면서 오피셜 뉴스가 떴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적료 때문에 좀 의구심이 많았는데 네.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골을 미친 듯이 넣으니까 그런 우려가 싹 다 없어졌죠 그냥 한두 달 만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근데 살라가 이탈리아 그러니까 피오렌티나, 로마 이런 데서 뛸 때도 좋은 선수, 뭐 드리블 잘하는 선수 그리고 인제 크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성 공격수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네. 있었어요. 약간 그때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약간 아자르조랑 비슷한 스타일로 갈 수도 있을 만한 선수라는 평가를 음음.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억을 해 보면. 근데 인제 득점력도 인제 그때 이탈리아에서 이미 두 자릿수 득점을 할 정도로 뭐 나쁘지는 않았죠. 뭐 15 골 컵 대회 포함하면 19골 이렇게 넣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이런 지적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었어요. 이 골을 넣긴 하는데 음. 쉬운 기회를 워낙 많이 날린다 살라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놓친다. 특히 그때 로마에 인제 그 에딘 제코랑 같이 뛰었었는데 로마에 있었을 아 때 그쵸. 네. 제코도 사실 좋은 선수고 이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지만 이 선수도 득점 기회를 꽤 자주 날려 먹거든요. 네. 예. 그래 가지고 그때 로마는 기회 잘 만드는데 살라랑 제코가 날려 먹는 것도 엄청 많다. 이런 사실 비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 많았습니다. 네. 사실 살라가 리버풀로 이적한 시점을 기준으로 네네.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17-18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음. 3 시즌을 통합한 득점 순위를 보면 네. 살라가 무려 70 골로 1 위를 네.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해리 케인과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58 골로 음. 공동 2 위. 네. 그다음에 제이미 바디가 57 골, 음. 오바메양이 49, 그러니까 오바메양도 진짜 골 많이 49 골. 넣었네요. 예. 예. 아스날의 오바메양이 49 골을 넣었는데 네. 아니 70 골을 넣은 선수가 살라를 제외하면 없고 네. 60 골을 넣은 선수도 없을 그렇죠. 정도예요. 예 압도적이죠. 예. 아주 압도적인 12개 이상 차이로 이제 1 위를 차지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스케일을 키워 가지고 음. 살라가 리버풀로 이적한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17-18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이제 통합 득점 순위를 보면 메시가 80 골로 1 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레반도프스키가 네. 76 골로 2 위, 그다음에 음. 임모빌레가 71 골 얘도 골 3 참 많이 위. 넣었어.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살라가 70 골로 4 위입니다. 예. 이게 살라가 사실 리버풀 데뷔 시즌에 골을 엄청 넣고 물론 그다음 시즌 지난 시즌이나 올 시즌에도 골을 잘 넣긴 했지만 데뷔 시즌만큼은 득점력이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도 득점 순위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골을 참 진짜 주구장창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아까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인제 그 세리아에서는 "득점력이 쪼끔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골닷컴 코리아에 이 세리아 전문 박문수 기자님이 계세요. 그분도 네네네. 이제 저랑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살라가 물론 로마에서도 좋은 선수였고 그때는 돌격대장 이미지가 짙었는데 음. 리버풀로 갈 때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는 진짜 아무도 예상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음. 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라가 아마 리버풀로 오면서 아마 잘하면은 플레이메이커 역할 그리고 인제 어그로 끌어주는 그런 드리블러 역할을 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네. 득점력으로 한 시즌에 20골 이상 30골 이상 넣을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음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오늘 기록을 좀 준비를 해본 게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게 지금 살라의 시즌별 리그에서 득점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컵 대회 제외하고. 네. 이거를 살라가 이집트에서 뛴 시절부터 제가 기록을 뽑아 봤어요, 찾아서. 그러니까 아 살라가 이집트 예. 커리어 시작부터. 예. 살라가 2011 시즌에 이집트의 알모칼툰이라는 팀에서 뛰었는데 네. 여기서 인제 뭐 한 시즌에 4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뭐 근데 이때는 어렸고 또 이제
뭐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랐겠죠, 지금이랑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인제 경기당 평균 득점이 90분당 평균 득점이 0.19 골이었어요. 음. 예. 그리고 인제 그다음 시즌에 또 알모칼툰에서 7 골을 넣었는데 거기서는 인제 90분당 평균 0.46 골. 그러니까 뭐 한 2 음. 경기 나오면은 1 골 정도 넣는 그 정도의 득점력을 인제 보여주면서 그다음 시즌에 인제 스위스 바젤로 이적을 합니다. 네. 드디어 유럽 진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인제 12-13 시즌에 바젤에서 5 골을 넣었는데 뭐 여전히 폭발적인 득점력은 아니고 90분당 평균 득점은 0.17 골입니다. 그러니까 뭐 득점력은 음. 뭐 역할이나 이런 게 다르긴 했겠지만 좀 저조한 편이었고 네. 그다음 시즌이었던 이제 13-14 시즌에는 또 4 골 그리고 90분당 평균 0.22 골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제 근데 인제 워낙 살라가 개인 기량이나 뭐 이제 드리블 돌파 능력 뭐 이렇게 찬스를 만들어내는 라인 사이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첼시의 어떤 인정을 받고 프리미어 리그로 진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네. 약간 좀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14-15 시즌 중반에 인제 피오렌티나로 임대 이적을 간 건데 네. 피오렌티나에서 인제 반 시즌 동안 6 골을 넣었어요, 14-15 시즌에. 나쁘지 않은 득점 네네네. 기록이었고 그때 인제 아 90 분당 잘한 거죠. 평균 네. 득점 기록이 0.37 골. 그러니까 뭐 한 음. 이탈리아로 처음 진출했을 때 그 반 시즌 동안 한 3 경기 나오면 1 골 정도 넣는 그 정도의 선수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유럽 진출 후에 살라는 이 피오렌티나에서 임대 생활을 하기 전까지 한 이때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한 3-4 경기 풀타임 뛰면 1 골 정도 넣는 선수. 이 정도의 뭐 음. 그냥 그냥저냥 괜찮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죠. 근데 이제 네. 살라의 장점은 거기에 있었죠. 골뿐만이 아니라 인제 라인사이에서 띄워 주고 수비수 한 명을 벗겨내고 찬스를 만들어 주고 이런 선수였죠 원래. 예. 그렇죠. 네. 근데 인제 살라가 첼시랑 인연을 완전 정리를 하고 로마로 이적을 하면서 득점력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 예 네. 이게 뭐 15-16 시즌은 임대 이적을 한 상태이긴 했지만 첼시에서 이 시즌에 드디어 이제 14 골을 넣으면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전 세계가 좀 집중을 하기 예. 시작하죠, 네. 살라한테. 그래서 이제 네. 로마에서 데뷔 시즌에 90분당 평균 득점은 0.41 골로 거의 뭐 한 2 경기에 1 골 정도 넣는 정도의 선수가 되고 그리고 인제 로마로 완전 이적을 한 16-17 시즌에는 15 골을 세리아에서만 넣고 90분당 평균 0.48 골 그러니까 거의 0.5 골을 넣는 거죠. 한 2 경기에 1 골을 네. 넣는 아 그런 사실 이 득점력을 정도만 돼도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죠. 예예예. 예예예. 스트라이커가 아닌 이상. 예 그러니까 인제 살라가 유럽 무대에도 적응을 하면서 한 3-4 경기에 1 골씩 넣던 선수가 이때부터는 한 2 경기에 1 골 정도를 넣는 그런 네. 좀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득점력을 가진 선수로 인제 성장을 하는 단계에 있었고 네. 근데 뭐 아까도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정도 보여줬는데도 예. 불구하고. 한 시즌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물론 15골 이렇게 넣었지만 그 디테일을 보면은 날리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지적이 음. 계속 있었어요. 예. 그 리버풀로 이적할 때도 그 의구심이 계속 됐죠,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리버풀로 2017-18 시즌에 이적을 하고 시즌 초반부터 정말 미친 듯이 골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정말 진정한 골머신으로 거듭이 난 거죠. 예 왜냐면 이 리버풀 때 기록을 알려드리면 그때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32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90 분당 평균 득점이 1 골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당 1 골을 넣은 거야. 매 경기 경기 나오면 골을 1 골을. 골은 넣은 겁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제 2018-19 시즌부터는 쪼금 정상화가 되긴 했어요, 이 선수도. 그래서 인제 네. 22 골을 넣으면서 여전히 많은 골을 넣었고 그리고 90 분당 평균으로 따지면 0.6 골. 그러니까 뭐 한 경기당 1 골씩 2 경기 나오면은 1 골은 넣어 주는 그런 선수가 인제 진짜 확실히 된 거죠. 무조건 넣는데. 예예. 그리고 인제 2019-20 시즌 올 시즌에도 시즌이 중단되기 전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6 골을 넣었고 90 분당 평균 골은 그대로 0.6 골로 아 기록을 하면서 인제 진짜 경기당 1 골씩은 0.5 골이 넘는다는 건 사실 반올림하면은 경기당 1 골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예예. 경기당 1 골씩은 박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죠, 살라가. 엄청나게 득점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토대로 살라의 득점력이 확실히 리버풀로 오면서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그 선수의 득점력이 갑자기 막 전 시즌보다 17 골을 더 넣는다는 거는 사실 그냥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흔한 경우가 뭐 아니죠. 그러니까요. 사실 예. 2 시즌 분량을 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네네. 17 골을 더 넣었다는 거는. 네. 근데 로마에서 리버풀로 갈 때 살라의 나이가 이제 25 세였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뭐 기량이 갑자기 폭발할 만한 나이였긴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근데 그게 뭐 그렇죠. 요소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25 살의 나이의 선수가 뭐 물론 여전히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부족했던 능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터지는 그 정도의 나이는 이미 지금 지난 상태잖아요 이게. 예. 갑자기 이제 와서 예. 무슨 새로운 능력이 생길 나이가 전혀 아닌데. 근데 인제 제가 여기서 생각이 났었던 게 예전에 그 저희 한 2편 전에 박수용 디렉터 모시고 후에고 잡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 후에고 잡지에서 제가 본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살라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그 네. 일본에 있는 독립구단 네 단장의 인터뷰였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아 네. 있었어요. 선수가 이적을 한 후에 첫 시즌부터 예전보다 갑자기 훨씬 잘하는 선수는 그거는 기량이 발전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선수를 영입한 그 새로운 팀의 감독이 그 선수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할 수 있게 역할을 교정해 줬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역할 교정. 예. 근데 저는 이게 살라한테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유 쪼끔이 아니라 시사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요? 이 역할 예예예. 그러니까 교정이 갑자기 리버풀에서? 뭐 네. 살라가 없던 득점력이 생겼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득점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거를 봤을 때 살라가 피오렌티나에 있었을 때는 그 팀의 그때 최전방 공격수가 마리오 고메즈였어요. 네. 아니면 질라르디노 기억나시죠? 아 근데 오랜만이네요. 네 뭐 질라르디노도 그렇고 마리오 고메즈도 그렇고 이 선수들은 정말 클래식한 9 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마리오 고메즈가 쪼끔 더 이렇게 뭐랄까요? 뭐 연계 플레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질라르디노보다는. 네. 그리고 인제 살라가 로마에 있었을 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에딘 제코라는 최전방 공격수 확실한 9 번이 있었고. 근데 이 선수들은 확실히 인제 골대 앞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네. 예 상대 수비수랑 부딪히면서 플레이하는. 근데 리버풀로 살라가 갔을 때 그 팀의 최전방 공격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호베르토 피르미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피르미누. 예 피르미누 하면 사실 이제 가짜 9 번의 교과서잖아요. 전혀 마리오 고메즈랑 뭐 질라르디노, 에딘 제코 이런 선수랑은 다른 유형의 공격수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인제 리버풀에서는 클롭 감독이 오른쪽에 살라를 배치하는 대신에 최전방에서는 피르미누가 서 있지만 계속해서 피르미누는 미드필더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네. 그리고 인제 왼쪽에서는 마네가 있잖아요. 마네 예예. 근데 마네는 사실 이번 시즌에 사실 마네의 능력 그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의 역할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이 선수도 인제 득점에 눈을 좀 뜨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처음에 인제 살라랑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마네의 역할은 물론 득점도 해 주긴 했지만 왼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주면서 인제 상대 수비를 좀 달고 다니면 살라는 그 반대쪽에서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살라가 뭐 예전에는 뭐 피오렌티나나 로마에 있었을 때는 좀 깊은 진영에서 공을 밑에까지 내려가서 잡아서 그걸 끌고 올라가거나 음. 아니면은 좀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미드필드 위쪽 부분에서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리버풀에서는 피르미누가 2 선으로 내려오고 마네가 왼쪽 측면에서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살라는 박스에 침투해서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 진영이나 그 공격 진영 그 근처에서 상대 수비수랑 1대1 돌파 한 번만 하면 바로 박스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인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득점력 상승이 쪼금씩 인제 좀 거기에 도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음. 들어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또 기록을 하나 찾은 게 이제 살라의 시즌별로 슛 정확도라는 거 저번에 인제 해리 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그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효 슈팅 비율을 전체 슈팅과 유효 슈팅 그 대비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살라가 2014-15 시즌에 피오렌티나에서 슈팅 정확도가 37.9% 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좀 낮은 편이긴 했죠. 슈팅이 많이 빗나갔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인제 15-16 시즌은 로마로 가면서 슈팅 정확도가 43% 그리고 어
꽤 예.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16-17 시즌에도 로마에서 42.5%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버풀로 이적을 했 인제 2017-18 시즌에 하면서 그때 첫 시즌에 기록했던 슈팅 정확도는 46.5%로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음. 지난 시즌 18-19 시즌에는 46.7%, 그리고 올 시즌 중단되기 전까지 43.8% 였는데, 네. 이게 인제 뭐 이번 시즌에는 좀 로마 시절이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뭐 리버풀 이적을 한 이후에 뭐 평균적으로 3-4%가 올라가긴 했어요. 어. 예. 근데 뭐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40% 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비약적으로 예. 높아진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 뭐 슛 정확도가 높아져서 골을 많이 예예. 넣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수치긴 하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골 결정력 아니면 뭐 마무리 능력이 크게 좋아졌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정확한 그러네. 슛을 하기 네. 시작한 게 아니니까. 슛 정확도는 오히려 맞네. 비슷해요. 예. 비슷하네요. 그리고 네. 일단 저는 요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골 결정력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 결정력. 이거 정의를 내린다면 간단하게 골 결정력이 뭐 같아요? 골 예. 결정력이라. 이거를 그냥 뭐 그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골대 앞에서 막막하네. 득점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골로 연결하는 그 능력을 마무리를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일단 이걸 예. 설명을 굳이 마무리를 지어 하자면. 주는. 근데 네네.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그것만 딱 떼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골 결정력이 뭐 예를 들어 치차리토 같은 선수가 네. 이제 박스 안에서 공 잡으면은 '이 선수는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걸 그렇게 세분화해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골 결정력이라는 능력은 사실 좀 환상이 불러일으킨 그런 능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저는 네. 골 결정력이 좋다는 거는 그거 같아요. 위치 선정을 잘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상대 수비 위치.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타이밍이나 그때의 어떤 그런 자세나 동작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인제 슈팅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어우러져야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지, 골 결정력이라는 능력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설명이 되나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예. 돼요. 그러니까 예예. 인자기 있잖아요, 인자기. 맞아요. 예. 엄청난 골을 넣는 선수 아닙니까? 골을 많이 넣는 선수 아닙니까? 근데 네. 사실 그 선수는 뭐 드리블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뭐 스피드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이 선수가 득점 기회가 오면은 그걸 주워먹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인제 골 결정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건데, 네. 저는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음. 저의 생각은. 이게 꼭 살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인자기도 사실 위치 선정이 엄청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쵸. 타이밍을 사실 봐서 이 옵사이드 음 트랩을 보고 있다가 그거 한순간에 깨고 들어가서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예. 그게 되니까 이 선수가 골을 그렇게 넣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이 선수가 골을 넣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음. 어쨌든 골 그러니까 지금 결정력. 네네. 말씀하시는 거는 골 결정력은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쪼끔 전체적인 예예예. 표현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그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그 능력 하나를 놓고 보는 거는 쪼금 저는 너무 좀 그치, 그치. 게임 축구 게임에 너무 집착하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실제 네. 축구에서는 그게 사실 그 능력을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인제 토마스 네네. 뮬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골 결정력이라는 얘기가 살라에 대해서 워낙 예전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표현을 하자면 네. 그거를 골 결정력이라고 표현하는 거보다 네. 공격 시 박스 안 위치 선정 능력이라고 네.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저도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골 결정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득점력이라고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골을 결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득점을 하는 능력. 이게 엄연히 다른 의미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 뭐 어쨌든 그 얘기를 음. 하고 싶었어요. 골 결정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 이거는 언제 한번 좀 더 길게 방송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네. 네네네. 뭐 네.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살라의 어쨌든 골 결정력이 뭐 그렇게 '한순간에 확 늘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라고 방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네. 이거 기록을 또 하나 찾은 게 살라의 90 분당 평균 기대 득점 기록, expected goal.
그러니까 뭐 기대 네네. 득점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게 득점 기회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라의 2014-15 시즌 피오렌티나에서 90분당 평균 기대 득점이 0.38 골이었어요. 음. 그리고 로마로 이적한 15-16 시즌은 기대 득점이 90분당 평균 0.31 골. 네. 그리고 로마에서 뛴 두 번째 시즌 2016-17 시즌에는 기대 득점이 0.48 골.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탈리아에서 살라가 3 시즌 동안 뛰면서 90분당 평균 실제 득점이 실제로 살라가 넣은 골이 90분당 평균으로 피오렌티나에서 0.3 골, 그리고 로마로 이적하고 나서 0.4 골, 그리고 그다음 시즌에도 0.4 골이었거든요. 네. 근데 기대 득점 도 지금 그 3 시즌 연속으로 보면은 0.38 골, 0.31 골, 0.48 골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기록만 놓고 보면 살라는 기대한 만큼 기회를 잡은 만큼 골도 넣은 셈이에요, 기록을 놓고 보면. 그러네요. 뭐 네네. 크게 그런 거기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 기록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제 득점이랑 기대 득점을.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은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수치로 인제 봐도. 예, 살라의 리버풀 이적 후 기대 득점 기록을 보면은 2017-18 시즌 기대 득점이 90분당 평균 0.77 골이에요. 그리고 어. 18-19 시즌 기대 득점 0.6 골. 그리고 이번 시즌 기대 득점 0.62 골.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세 시즌 다. 음. 그 데뷔 네. 시즌이 쪼끔 더 높긴 했죠. 근데 인제 네네. 리버풀에 이적한 후에 살라가 첫 시즌에는 90분당 평균 1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그러니까요. 득점을 상회하는 득점을 한 거였고 그때는. 근데 그 지난 무려 시즌 예. 0.23% 나. 네. 네. 근데 지난 시즌 이번 시즌은 살라의 90분당 평균 실제 득점이 실제로 넣은 골이 기대 득점치랑 똑같이 그냥 0.6 골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살라의 득점력이 아니면 뭐 골 결정력이 리버풀에 오면서 클롭 감독을 만나면서 갑자기 골 결정력이 확 올랐다? 저는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기록을 보면서 좀 확실히 음. 든 것 같고, 예,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살라의 슛 정확도가 눈에 띌 정도로 높아진 편도 아니었고 리버풀에 오면서. 예, 네. 왜냐하면 그 슛 정확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선수의 슛 정확도를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네. 제이미 바디가 제일 높습니다. 이 선수는 슛 정확도가 59.3% 예요. 아. 예, 근데 인제 바디 같은 경우는 워낙 역습 상황에서 골대 앞까지 뛰어가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슛이 많으니까 좀 이 음. 정확할 수밖에 없는 슛을 많이 하는 선수이긴 하죠. 예. 네네. 그리고 그다음으로 높은 선수가 마네입니다. 사디오 마네. 네. 48.3%. 그리고 음. 그다음이 맨유의 마커스 레시포드예요. 45.9%. 어 예. 의외네요. 그리고 네. 4 위가 태미 에이브라함 첼시. 예, 45.2%. 그리고 네. 다음이 인제 에버튼의 도미닉 캘버트 루인 어. 44.6% 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살라예요. 43.8%로. 예, 뭐 그리고 인제 그다음이 인제 뭐 데니 잉스, 오바메양, 아구에로, 라울 히메네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골을 많이 넣은 뭐 비슷하게 넣은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 보면 그걸 기준으로 보면 살라의 슛 정확도는 지극히 굉장히 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뭐 네. 특별히 뭐가 도드라지는 기록은 전혀 아니네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예. 그래서 이번 네.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슈팅을 인제 50번 이상 넘게 때린 선수가 31 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31명 중에 살라보다 슈팅 정확도가 높은 선수가 11 명이나 됩니다. 예. 그 아. 선수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디가 있고, 그리고 네. 가브리엘 제수스, 그리고 네. 안토니 마샬, 음. 크리스 우드, 사디오 마네, 그리고 세바스찬 할러, 래시포드, 음. 티무 푸키, 손흥민, 그리고 태미 에이브라햄, 캘버트 루인 이렇게 11 명이 있어요. 손흥민. 야. 손흥민 선수의 슈팅 정확도도 45.3%로 살라보다 높습니다. 살라보다 높네 네네. 진짜. 뭐 손흥민은 근데 뭐 원래 워낙 정확한 슈팅을 때리는 아 그 선수니까. 예예. 잘하니까. 그래서 예. 오히려 그리고 마네보다 작네요. 적네요. 그렇죠. 네, 마네는 인제 근데 어그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좀 그 득점하기 듀오 슈팅을 정확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슛을 많이 때리는 선수이기도 하죠, 사실 근데 마네도. 예. 네네네. 아니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살라가 갑자기 막 골을 미친 듯이 몰아칠 수 있었던 원인이 음. 무엇인지 사실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네. 뭐 피르미누, 마네가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 준 덕분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클롭 감독의 시스템이 만든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다면 쪼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음. 원인을 꼽자면 정확히 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까요? 이게 사실 네. 지금의 우리가 뇌피셜로 추측한 내용들은 네.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팩트로? 그렇죠. 네. 네. 이게 근본적인 원인부터 보면 살라의 인제 네. 시즌별 볼 터치 횟수 기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선수가 경기당 90 분당 평균 공을 만지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게 14-15 시즌 피오렌티나에서 볼 터치가 경기당 41.1 회였어요. 어. 그리고 그게 로마로 넘어가면서 15-16 시즌 46 회로 쪼금 늘어났고 16-17 시즌 46.2 회로 아주 소폭 상승. 네. 그리고 리버풀로 이적한 2017-2018 시즌에 50.6 회. 그리고 음. 18-19 시즌 50.1 회. 그리고 이번 시즌 중단되기 전까지 46.6 회였습니다. 음음. 그러니까 이 올 시즌 터치 기록은 로마 시절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앞선 두 시즌에는 로마 시절이랑 비교해서 한 4번 정도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늘어나긴 했죠. 근데 네. 뭐 보면은 어쨌든 뭐 리버풀로 이적을 하면서 이번 시즌도 그렇고 쪼금 늘어난 거긴 하지만 리버풀로 이적을 하면서 공을 만지는 횟수가 더 늘어나긴 했어요, 네네네. 이탈리아 시절보다. 예 근데 뭐 이거의 어떤 원인은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긴 하겠죠. 리버풀이 로마나 피오렌티나보다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니까 공을 그렇죠. 만지는 횟수가 예. 쪼금 더 많기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올라가긴 했습니다, 볼 터치 횟수가. 네. 근데 볼 터치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원래 뭐 일반적으로 어떤 선수든 볼 터치 횟수가 늘어나면 쪼끔 더 이 선수가 내려와서 쪼금 더 후진 배치돼서 수비 가담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할 때는 이게 뭐 골대 앞에서 마무리나 침투를 하기보다는 미드필드 쪼끔 더 깊숙한 진영에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그런 빈도가 좀 높아졌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인제 리버풀로 오면서 볼 터치가 늘어난 살라의 시즌별 패스 횟수 기록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네. 14-15 시즌에는 피오렌티나에서 90 분당 평균 패스를 시도한 횟수가 43.8 회였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15-16 시즌 로마로 가면서 볼 터치는 늘어났는데 47 회로 패스 횟수는 줄어듭니다. 37 회로 예. 그리고 16-17 시즌에도 로마에서 35 회로 더 줄고요. 그리고 인제 계속 줄어드네. 리버풀로 가면서 경기당 볼 터치 횟수가 50회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처음 두 시즌은. 네. 근데 리버풀로 이적한 17-18 시즌에는 패스 횟수가 29.1 회로 커리어 로우를 찍습니다. 예. 신기하네. 그리고 18-19 시즌에도 패스 횟수 기록이 29.8 회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네. 이번 시즌도 중단되기 전까지 29.6 회. 비슷한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에 계속 30회 이하예요, 패스 횟수 기록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볼 터치가 더 적었던 이탈리아에서 뛰었었던 시절보다 패스를 하는 횟수는 줄어드는 약간 그런 현상이고 이번 뭐지? 시즌 리버풀 팀 전체 기록을 보면은 살라보다 경기당 평균 패스 시도 횟수가 낮은 선수가 골키퍼 알리송이랑 아드리안. 알리송이 29.3 회, 아드리앙도 26.8 회로 비슷해요, 살라랑 패스하는 횟수가 골키퍼들이. 예. 골키퍼랑 비슷하네. 그리고 인제 최전방 공격수 오리기가 패스 횟수가 인제 24.7 회로 이 세 선수만 리버풀에서 살라보다 경기당 패스 시도 횟수가 적습니다. 어. 살라가 그러니까 골키퍼 제외하면은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주전급 선수 중에 살라가 제일 낮아요. 패스 시도 횟수. 패스를 가장 적게 합니다, 리버풀에서. 음. 그러니까 오히려 볼 터치는 예전보다 이 선수가 늘어났는데 리버풀에서 경기에 관여하는 빈도, 이게 패스 빌드업에 관여하는 빈도는 줄어든 거죠. 그러네요. 예. 무슨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그래서 될까요? 제가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또 네. 키패스 기록 있잖아요.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는 패스. 그것도 네네네. 피오렌티나에 있었던 2014-15 시즌에는 경기당 3 회를 했어요. 키패스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15-16 시즌 로마에서 2.1 회, 16-17 시즌 또 로마에서 2.6 회. 아무튼 2회 이상을 계속 찍었는데 리버풀로 이적을 한 2017-18 시즌에 1.9 회, 2018-19 시즌 1.9 회, 그리고 올 시즌 1.9 회입니다. 똑같아요, 세 시즌 전부 다. 이것도 사실 좀 신기하긴 하죠. 예. 키패스도 그래서 줄어들었네요. 터치가 늘어난 선수가 정작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는 패스를 하는 횟수는 줄었어요. 패스를 하는 횟수도 줄었고. 근데 득점은 늘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러면은 뭐 인제 아무래도 클롭 감독이 전방 압박을 시도를 많이 하는 감독이니까 네. 수비 가담이 더 늘어났느냐 살라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물론 뭐 수비 가담을 태클 횟수로만 가늠을 할 수는 없겠지만 태클 시도 횟수를 보면은 살라가 피오렌티나에서 2014-15 시즌에 1.7 회를 시도를 했어요, 경기당. 네. 그리고 로마에서 15-16 시즌 1.4 회, 그리고 16-17 시즌 1.5회 했거든요. 네. 근데 리버풀로 이적한 17-18 시즌 1 회, 18-19 시즌 0.9 회, 그리고 올 시즌 1.1 회 더 적습니다. 평균을 내면 딱 1 회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공을 만지는 횟수는 이 선수가 리버풀에 오면서 더 많아졌는데 수비 가담 빈도나 빌드업에 관여하는 빈도는 더 떨어지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이게. 예. 그러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말인지 이게.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기록들을 보니까 예. 또 신기한 거는 살라가 로마에서 뛴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16-17 시즌에 수비 진영, 그러니까 하프라인 밑에서 기록한 볼 터치 횟수가 90분당 평균 8.3 회였어요. 네. 근데 리버풀로 이적한 17-18 시즌 수비 진영에서 기록한 90분당 평균 터치 횟수는 6.7 회.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음. 볼 터치는 오히려 또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죠. 공격 진영에서 득점 기회를 잡을 만한 위치에서 공을 잡는 횟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네. 그 뭐 예. 패스를 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공을 잡았다라고 예예. 그러니까 봐야겠네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대다수 선수가 볼 터치가 늘어났다는 거는 오히려 슈팅 횟수는 그러면 줄어요 더. 왜냐하면 더 밑부분에서 인제 운동장의 더 밑부분에서 경기에 관여하는 빈도가 올라갔을 때 볼 터치가 올라가는 게 원래 대부분이니까. 그렇지. 네네네. 예. 근데 인제 그만큼 근데 내려가면 최전방에서 동료가 나한테 패스를 줘서 내가 기회를 잡는 상황을 기다리는 상황도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인제 살라는 그 반대인 거죠. 그 위에서 볼을 잡는 빈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볼 터치도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역할 설정을 굉장히 잘해 준 거죠. 이 선수가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고. 음. 그래서 시즌별 슛 기록을 보면은 살라는 오히려 볼 터치가 늘어나는데 슈팅 기록도 늘어났습니다. 아 2014-15 시즌에 피오렌티나에서 경기당 이제 90분당 평균 슈팅이 1.8 회였거든요. 네. 근데 2015-16 시즌 로마에서 2.1 회, 그리고 또 로마에서 16-17 시즌 2.6 회의 슈팅을 90분당 평균적으로 때렸고, 네. 이게 리버풀로 이적한 2017-18 시즌에는 90분당 평균 슈팅 횟수가 4.4 회로 올라가요. 거의 2 배입니다. 예. 4.4 회. 그리고 18-19 시즌 3.8 회, 음. 그리고 올 시즌 3.9 회. 2 그러니까 배 올라갔네 예.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얼추 맞아떨어지죠. 이 선수가 수비 가담, 그러니까 수비 가담이라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 수비 진영으로 내려가는 빈도도 줄었고 미드필더로 내려서 경기 빌드업에 관여하는 빈도도 줄었지만 그 늘어난 터치의 원인은 슈팅을 더 많이 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음. 그만큼 이 선수가 침투를 하는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 슈팅 기록을 봐도 14-15 시즌 이제 피오렌티나에서 0.7 회, 15-16 시즌 로마에서 0.9 회, 16-17 시즌 로마에서 1.1 회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경기당 한 하나 정도 때린 거예요, 유효 슈팅을. 근데 인제 리버풀로 이적을 해서는 유효 슈팅이 2.1 회, 18-19 시즌 1.8 회, 19-20 시즌, 이번 시즌에는 1.7 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2회 정도로. 그러니까 무조건 살라가 공을 잡았다 하면 그거는 확실하게 그 간결한 그 동선 안에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네. 확실한 상황에서만 살라가 공을 터치를 했다. 네. 그리고 박스 그 횟수가 안에서 굉장히 늘었다. 예, 박스 예. 안에서 공을 잡았을 때 바로 득점으로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공격 진영 그쪽 부근에서 수비수 한 명만 제치면 바로 위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좀 이 클럽 감독이 역할 설정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보면은 그 살라가 리버풀 이적 후 3 시즌 연속 상대 박스 안 터치 기록이 네. 프리미어리그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그게 또 같은 말이죠. 지금 네. 증명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외 올 시즌 상대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 횟수가 81 회, 음. 81 회로 1 위. 네. 그다음에 유효 슈팅 횟수도 43 회로 1 위. 음. 그다음에 올 시즌 박스 안 슈팅 횟수가 80 회. 네. 그다음에 유효 슈팅 횟수가 40 회를 넘기는 선수가
살라밖에 없대요. 네. 맞습니다. 참 신기하죠. 엄청난 거죠. 예예예. 예예. 정말 그렇게 좀 득점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역할 설정이 분명히 리버풀로 오면서 좀 있었던 것 같고, 살라의 시즌별 인제 상대 박스 안에서 기록한 터치 횟수를 보면은 이건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볼 음. 터치가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피오렌티나에서 14-15 시즌에는 상대 박스 안에서 4.8 회의 볼 터치를 기록을 했는데 네. 90 분당 평균을 기준으로. 로마에서는 15-16 시즌에 5.8 회, 그리고 로마에서 두 번째 시즌이었던 16-17 시즌에는 6.7 회였어요. 네. 그게 인제 리버풀로 이적한 17-18 시즌에는 8.6 회로 거의 경기당 2회 이상이 늘어납니다. 음. 그리고 리버풀에서 두 번째 시즌, 지난 시즌에는 8.8 회,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9.9 회, 거의 10 번을 만져요 공을, 상대 박스 이게 안에서. 점점 예, 늘어나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인제 첼시에서 거의 쫓기듯이 피오렌티나로 시즌 도중에 갔잖아요. 이제 무리뉴한테 좀 닥달을 당한 다음에. 네.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의 살라는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는 횟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그때는 4.8 회였는데 지금은 아 9.9 회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인제 15-16 시즌에 첼시에서 좀 무리뉴가 망했잖아요. 그때 시즌 도중에 경질당했잖아요. 네. 그때 막 한때 강등권까지 떨어지면서. 맞아요. 근데 예. 이제 그때 15-16 시즌 초반에 그때 아자르랑 이선에서 같이 뛸 선수를 이제 페드로를 바르셀로나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그전에 인제 살라를 1,500만 파운드에 로마로 이적을 시켰는데 그렇죠. 예. 페드로를 영입하려고 바르셀로나에 가져다 준 이적료가 2,730만 파운드거든요. 예. 어. 거기서 인제 약간 좀 이 야. 손익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근데 뭐 물론 무리뉴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살라를 팔고 뭐 그랬다는 음. 건. 근데 뭐 페드로를 데리고 온 네. 건 무리뉴의 선택이 맞긴 했지만, 근데 네. 이거는 첼시 입장에서는 참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와. 듭니다. 살라를 1,500만 파운드에 넘기고 페드로를 2,730만 예. 물론 파운드에 뭐 페드로도 좋은 데리고 오는. 선수이긴 하지만 예예. 첼시에서 사실 활약이 그렇게, 바르셀로나 시절에 그 MVP 라인이 있었잖아요. 왜 메시, 비아, 페드로. 네네네. 그때의 포스를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페드로가 첼시에서. 그렇죠. 예. 네. 뭐 물론 지금의 살라랑 그때 당시를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뭔가 그 '미래를 내다보는 첼시의 능력은 쪼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긴 네. 하네요, 오늘 이런 뭐 부분에서. 첼시가 그 케빈 데브라이너도 날린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유명하잖아요. 아쉬운 상황이죠, 사실 첼시 입장에서 보면. 예. 케빈 데브라이너랑 살라가 지금 첼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의 기량을 가지고 지금 첼시에 있었으면은 아자르가 남았겠지 그럼 그 팀에. 그러니까요. 예예예. 예. 셋이서 예, 있었겠죠. 그거 네. 진짜 갈락티코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살라, 그거야말로 진짜 아자르, 데브라이너, 뭐 예. 캉테 이런 선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첼시의 시대가 됐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진짜로. 지금 유망주들도 예.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요. 네. 좋은 선수 많잖아요, 네. 첼시 유망주들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윤곽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음. 물론 리버풀의 시스템, 이제 클롭의 전술이 살라를 상대 골대랑 더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고 볼 터치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준 건 맞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뭐 웬만한 뭐 이성 공격수 아무나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고 음. 다 살라처럼 갑자기 열 몇 골 네. 넣었던 선수가 3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 개인의 어떤 능력이 또 이렇게 잘 융화된 어떤 원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인제 제가 그 잉글랜드 정론지 인디펜던트에서 기사를, 그 유료 기사를 본 내용에서 제가 뽑아 봤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살라의 뛰는 폼 있잖아요. 이 뛰는 선수가 폼 뛸 네. 때 그 폼, 그 무게 중심이 굉장히 뭐 독보적이죠. 물론 키가 작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 뛰는 폼 자체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맞아요. 엉덩이나 약간 이게 무게 중심 자체가 굉장히 낮고, 그 약간 맨시티의 닭처럼 뛰어요. 맨시티의 스털링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뛰는 폼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털링이 쪼끔 더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뛰긴 하는데 사실 살라도 좀 실룩거리면서 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룩거린다는 게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엉덩이의 그 움직임이 좀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할 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뭐 이 스털링이나 약간 살라를 보면. 셀룩셀룩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예예예. 뭔가 그 약간 타조나 닭처럼 뛰는 느낌? 근데 그게 그런 자세가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수비수가 공 뺏으려고 인제 몸싸움 걸고 들어오면은 그냥 궁뎅이 한 대로 툭 치고 그냥 그걸 지켜내요, 공을. 중심을 절대 안 잃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네. 예. 근데 인제 그 며칠 약간 전에 메시도 이런 그렇죠. 느낌 예. 그런 아닌가요? 유형이죠. 그런 유형이죠. 예. 근데 인제 음음음. 이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며칠 전에 인제 그 선수들 축구 선수들 최고 속도 기록을 쭉 제일 빠른 선수들을 공개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살라의 탑 스피드가 시속 35 킬로래요. 엄청 빠른 어 거잖아요 근데 삼 이거. 엄청 빠르네. 예 주 네. 우리가 저번에 해리 케인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뭐 막 호날두 뭐 케인, 네이마르 32, 31, 30 요 정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네네네. 살라는 35 킬로라고 하고 이 제일 빠른 선수가 음바페래요. 36 킬로. 와 36. 예. 그리고 인제 그다음이 애슬레틱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 있잖아요. 그 쫄깃한 흑인 선수, 흑인 공격수. 예 네네네네. 35.7 킬로로 2 위고 3 위가 인제 오바메양 35.5 킬로미터. 아 예. 오바메양 참 그다음이 예 네. 손흥민 선수의 친구 벨라라비 35.27 킬로미터. 예. 벨라라비. 그리고 네. 그다음이 카일 워커 35.21 음. 킬로. 그리고 그다음이 르로이 사네 35.04 킬로. 음. 그리고 그다음이 살라로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탑 스피드가. 빠르네요. 예. 근데 인제 살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단순한 속도도 빠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라의 스피드가 먹히는 이유는 "뛰는 폼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제가 말씀드린 이 인디펜던트 기사에서 보니까 네. 인디펜던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텔레그래프입니다. 네. 예 텔레그래프인데 텔레그래프. 예 네. 잉글랜드의 스포츠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대요. EIS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이 기사에서 인터뷰를 한 양반이 있습니다. EIS의 생체 역학 부서의 헤드래요, 이 양반이. 어. 예. 폴 워스퍼드라는 사람인데 박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살라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살라는 뛸 때 보폭이 굉장히 좁다." 그러니까 맞아.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서 같은 거리를 똑같이 뛰어도 살라는 발로 땅을 짚는 빈도가 훨씬 더 다른 선수보다 높다. 잔발. 예. 그 네. 발을 인제 다다다다닥 인제 바닥에 딛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 다른 선수보다. 그래서 이 발과 땅이 더 빠르고 더 자주 접촉을 한다는 거는 이 음.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속일 때 써야 되는 그런 방향 전환을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 맞아요. 폴 맞네. 워스퍼드 박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음. 예. 그 살라가 이 얘기죠. 전방으로 침투를 하면 상대 수비수는 인제 이 박스 안으로 침투를 박스 안쪽으로 하면은 이제 부딪히는 수비수는 상대 센터백이잖아요. 네네. 근데 상대 센터백은 키가 185, 190 이상의 장신 선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선수들이 그 작은 키에 시속 35 킬로로 다다다다닥 뛰면서 달려오는 살라를 갑자기 막기에는 민첩성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수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선수가 전속력으로 뛰어오면은 돌아서 뛰어야 되는데 이미 순발력에서 뒤지면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살라가 이거는 인제 그 유튜브에도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2017 년에 네. 리버풀에서 아스널 상대로 골을 넣은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하프라인에서 페널티 박스까지 뛰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발로 바닥을 짚는 횟수가 하프라인에서 페널티 박스까지 뛰어가면서 23 회입니다. 이게 음. 그 텔레그래프 기사에 나와 있어요. 23 회인데 네.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스피드가 빠르다고 소문난 그날 살라랑 상대를 한 수비수 엑토르 벨레리는 그 상황에서 같은 거리를 살라를 쫓아가면서 바닥을 발로 짚은 횟수가 18 회래요. 차이가 꽤 나네. 네. 예. 그리고 사디오 마네도 같이 그 상황에서 뛰어가면서 18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라가 것까지 예 이거 되게 카운트를 신기하지 않나요? 하는구나. 예. 네. 이 재밌네. 살라가 바닥을 짚는 횟수가 똑같은 거리를 다른 선수들이랑 발 빠른 선수랑 비교를 해도 훨씬 더 다다다다다닥 이 발로 짚는 횟수가 더 높은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뛰어도. 뭐 거의 한 20% 예예. 25% 그 정도 높다고 해도 그러니까 과 네 그 이게 정도네요. 네. 보폭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워스포드라는 사람이. 네. 이 보폭이 좁다 보니까 스프린트를 할 때 네. 보폭이 좁다는 거는 방향 전환도 그렇게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예예. 그러니까 약간 상대 수비의 그런 동작이나 움직임에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도 살라가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인제 음. 그 시즌에 17-18 시즌에 토트넘을 상대한 경기에서 리버풀이 네. 살라가 인제 핸더슨의 롱 패스를 받으려고 스프린트를 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인제 그때 살라가 조던 핸더슨이 찔러주는 패스를 받으려고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뛰면서 발로 땅을 짚은 횟수가 20 번이래요. 음. 근데 그때 살라를 막기 위해서 따라간 토트넘 수비수 베르통어는 똑같은 거리를 뛰었는데 발로 땅을 짚은 횟수가 14회. 그리고 차이가 예 나네. 리버풀의 풀백 오리에는 17회였대요. 어. 이렇게 뛰는 동작에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2018년 1 월에 리버풀이 맨시티 네. 4-3 으로 이긴 그 경기 있었잖아요. 예. 네네네네. 그때 마네가 골을 넣은 상황에서 살라가 어시스트를 해준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 장면에서도 살라가 그 전 패스를 찔러 주기 전에 전력 질주를 하면서 발로 바닥을 13번 디뎠대요. 근데 네. 그때 살라를 뛰어간 오타멘디, 우리의 오타멘디 예 오타멘디? 7번 과연? 디뎠다고 합니다. 거의 반이에요. 예. 근데 뭐 이제 오타멘디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성큼성큼 뛰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네. 살라랑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네요. 그만큼 오타멘디는 살라가 어. 13번 바닥 디디면서 뛸 때 7 번을 디디니까 살라가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지, 이거 재밌다. 자세 이런 게 자체가. 있구나. 예. 저도 네. 처음 알았어요 사실. 예 어. 그래서 그 생체역학 전문가 워스포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폭이 좁아서 발이 땅을 짚는 빈도가 높으면 방향 전환은 물론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힘 있는 스프린트가 가능하다. 그렇지, 예. 그렇지. 왜냐하면 이런 점을 보면 살라는 메시랑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다. 왜냐하면 음. 무게 중심이 낮고 보폭이 좁으니까 할 때 더 쉽게 방향을 틀고 바꿀 수가 있는 거다. 어. 이렇게 이 얘기잖아요 이게. 바닥을 짚는 횟수가 다른 선수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이걸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팍팍팍팍 이렇게 그렇죠. 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제 워스포드가 그러면서 했던 말이 가레스 베일도 엄청 빠르지만 베일은 살라나 메시랑은 전혀 다른 유형의 스프린터다. 음음. 그리고 해리 케인도 마찬가지다. 음. 베일이나 케인을 보면은 전속력으로 뛸 때 머리를 숙이고 뛰는 습관이 있는데 살라나 메시는 보면은 고개를 들고 뛴다. 똑바로 들고 고개를 들고 맞네. 뛰는데 맞아요. 예 드리블을 하거나 전력 질주를 할 때 고개를 그렇게 들고 뛰면 상대 수비의 움직임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에도 더 용이하다. 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면서 워스포드가 했던 말이 살라가 뛰는 폼을 보면은 상체가 일자로 고정돼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뛰기 때문에 맞아. 예 그 예. 살라의 뛰는 폼이 이 가장 특이한 이유가 상체의 움직임이 뛸 때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가슴을 딱 내밀고 그냥 예예. 이 닭처럼 그렇죠. 상체를 비틀면서 뛰지를 않기 때문에 무게 중심도 자유자재로 가져갈 수가 있고 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워낙 이 코어 근육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게 한 거다. 하체로만 그렇게 뛸 수 어. 있다는 건. 네. 예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고요. 재밌네요. 살라도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유니스포츠라는 매체에 대해서 인제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알려드리고 방송을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살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구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가 경기 결과에는 큰 변화를 준다. 음. 그래서 나는 상대랑 1대1로 경합을 붙었을 때 초반 3-4 미터 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 나오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초반에 그 스프린트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초반에 폭발적으로 뛰어나가는 그 예예. 힘. 예. 그게 좋다 그랬는데 살라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네요. 음. 초반 3-4 미터 싸움에서 이기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음. 득점 기회나 이런 걸 잡았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면은 확실히 살라가 좀 이렇게 뭐 계속 얘기했지만 약간 닭처럼 가슴을 예예. 쫙 앞으로 내밀고 고개도 예. 빳빳이 세우고 음. 시야가 일단 완벽하게 확보된 상황에서 맞아요. 발재간이 막 하면서 잔발로 뛰는 그 느낌이거든요. 스털링 근데 그러니까 그 잔발. 그러니까. 예 잔발이 예예. 굉장히 그거 같아요. 스털링이 뛰는 거 봐도 살라도 그렇고 스털링도 그렇고 보면은 팔의 움직임도 다른 선수랑 쪼끔 달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뛰질 않고 이 팔 위쪽은 붙이고 이 팔 밑에 쪽만 흔들면서 뛰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타조처럼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약간 외계인 같잖아요 뛰는 폼이. 예 예예예예. 약간 엉덩이 그게 쭉 빼고. 이 선수들이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뛰었던 게 아니라 뭔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 뛰는 폼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뛰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그 메시랑도 뛰는 폼이 조금 그 아 일맥상통한 비슷해요. 느낌이 있거든요. 예예예. 뭐 스털링 같은 예. 선수도 그렇고 쫙 그런데 예. 그 전체적인 느낌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관중으로 봐도 예예. 공을 어디로 칠 줄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여기서 생각엔 설명이 이거 되는 부분이 같아. 아닌가. 네. 살라, 스털링, 메시, 아자르 요 네 선수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선수들. 맞아, 맞아. 예예. 예예. 같은 유형에 있는 것 같고 뭐 쪼금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뭐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니에스타는 뭐 스피드로 승부를 하는 이니에스타. 선수는 아니지만 이 그 네. 얘도 뛰는 폼이 좀 특이하거든요, 이니에스타도. 그렇죠. 좀 특이하죠. 예예예. 그리고 인제 그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선수가 이제 뭐 베일, 호날두 확연한 예 차이가 그리고 있죠. 손흥민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고 뭐 시원시원하게 예. 약간 그 말처럼 예 그러니까 뛰는 좀 느낌이랄까요? 보폭이 넓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걸 보폭이 넓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큼성큼 뛰어가는 한 육상 번 뛸 때마다 선수들처럼. 그러니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피르미누도 약간 그 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음바페도 그리고 호날두, 베일 이 음바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음바페 맞네. 걔는 또 근데 이 보폭 좁게 뛸 때 또 좁게 뛰더라고. 걔는 진짜 자유자재죠. 그 뛰는 괴물이죠. 폼도 여러 가지예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달리기로 치면. 그런 뛰는 폼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금 발로 바닥 짚은 횟수 이거 집계한 기록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 좀 더 깊이 있게 좀 정리를 어느 매체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약간 그 어. 스탯 분석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서 요거 좀 파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미가 있을 것 예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적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뛰는 스타일이 아이 자기에 뭐 어울리는 그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록을 만약에 집계를 광범위하게 하면은 '선수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축구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음 예 그런 음.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발을 디딘 횟수를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 발을 디딘 스팟을 음. 부분을 선으로 이어 본다고 하면 이렇게 찍어서 예예예예. 확실히 그 발을 적게 그렇죠. 디디는 선수보다 예. 더욱 좀 곡선에 가까운 동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음음음. 선이? 네. 라운드네스가?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발을 적게 디딘 선수 상대 수비수보다 훨씬 좀 부드럽게 여기저기로 음.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그렇죠. 게 좀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예예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스탯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기도 한 것 네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땐 축구에서 추가돼야 될 스탯들이 좀 있어요. 음.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공의 속도 이런 것도 네. 체크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공의 속도. 패스의 속도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이 스포츠 과학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네. 정말 다양한 스탯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예예. 근데 일반적인 축구 팬들은 축구 스탯 하면은 음. 그 딱 그냥 평범한 거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 예 그리고 인제 아니고서야. 축구 같은 경우는 스탯이 네. 뭐 아직은 야구나 농구 뭐 이런 스포츠처럼 세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물론 스탯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스탯은 없어요. 음음. 근데 인제 그거를 이제 스탯을 가지고 뭐 '아 이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99% 네. 얘가 패스 제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은 당연히 인제 그게 거기서 인제 에러가 생기는 건데 네. 인제 이 세분화된 스탯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방금도 언급을 잘 해 주셨는데 야구나 어떤 농구는 음. 그런 다양한 스탯을 일반 농구 야구 팬들이 예. 언급하고 서로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축구에 비해서 대중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그거에 비해서 축구는 쪼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렇죠. 문화가 쪼끔 적은 것 예. 같아요. 그게 뭐 네. 나름대로 따지면 그게 축구의 매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는 음음.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인제 네. 그게 더 뭐 사람들의 어떤 보는 관점이나 그런 시선이 더 다양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사실 축구는. 네. 근데 인제 야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회전율 막 회전 횟수 막 이런 거까지 맞아요. 계산하잖아요. 그 투수가 네. 공 던지면 몇 번 회전하는지.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축구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중거리 슛을 때렸을 때 공의 스핀 속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 그리고 막 야구 요즘에는 그런 네네네네. 얘기 하잖아요. 야구에서 "회전 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음. 회전이 얼마나 회전이 많이 되는 것보다는 "회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회전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투수가 공 던졌을 때. 네네. 근데 인제 그 손흥민 선수나 그런 슈팅 잘 때리는 선수를 보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슛들 있잖아요, 왜. 네. 손흥민은 약간 그 대각선 위치에서 중거리 슛 딱 때려 갖고 반대 포스트에 넣 그런 거 그런 슈팅의 어떤 그 공의 회전의 움직임 뭐 그리고 슈팅 파워 이런 거를 좀 집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좀 더 재밌게 축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도.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스탯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팬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많이 네. 좀 정보가 제공되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뭐 저희 모하메드 살라는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3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를 씹어먹고 이집트의 왕까지 올라갔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뭐 살라도 참 대단하지만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 '클롭이 진짜 천재다.' 아 그렇죠. 예예.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지 예.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해 이 봐요. 스탯들을 지금 업데이트를 최근에 맞게 한 건데 이거를 2년 전에 제가 쓴 칼럼에서 어느 정도 좀 긁어온 거거든요. 네. 그 칼럼의 제목이 클롭의 살라 사용 설명서였어요. 아. 예예. 그러니까 이게 클롭의 역할이 제가 클롭 얘기는 일부러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살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클롭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네. 클롭이 정말 역할 하나 기가 막히게 잡아준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 선수 한 명 한 명을 분석해 가지고 예. 그거를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그 예. 역할 배치를 하는 게 음. 와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감독이다. 이 정말 뭐 클럽 얘기 나온 김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가죠. 네. 그 제가 저저번 달에 그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단장님 만났잖아요. 네네네. 악셀 슈스터 단장인데 그 양반이 예전에 마인츠 팀 매니저였어요. 음. 근데 마인츠 팀 매니저였을 때 마인츠의 감독이 클롭이었거든요. 아 클롭이 마인츠에 있었나요? 마인츠에서 감독을 시작을 했죠, 하브리그에 있었을 때. 아 네. 근데 인제 그때 차두리를 영입을 했거든요, 마인츠에서. 아 맞네. 차두리가 그 마인츠에 얘기를 이 양반이랑 있었네.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악셀 슈스터 단장님이랑. 근데 그때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차두리가 마인츠로 이적을 하면서 그때부터 풀백으로 뛰기 시작했거든요, 아 차두리 선수가. 그러면은 그 클롭이 풀백으로 넣은 포지션으로 게 클롭이 바꾼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저는 오. 그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공격수로 영입을 했는데 보니까 골 결정력도 약간 좀 아쉽고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풀백으로 옮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슈스터 단장에서 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네. 그랬더니 그 전 시즌에 네. 차두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뛸 때부터 네. 클롭 감독이 차두리를 분석을 했는데 그 시즌에서 오. 딱 한 경기에서 그것도 교체 투입 후반전 중반에 교체 투입된 경기에서 네. 차두리 선수가 디스부르크 원정에서 풀백으로 한 경기 딱 뛰었대요, 땜빵으로. 네네. 근데 그 경기를 클롭 감독이 딱 보고 "쟤는 공격수가 아니다. 풀백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영입을 풀백으로 할 건 하고 싶다. 근데 오. 영입하기 전에 차두리랑 얘기를 해서 확답을 듣고 영입을 하겠다. 너는 우리 팀에서 공격수가 아니라 풀백으로 뛸 거라는 약속을 하고 그거에 동의를 해야지만 영입하겠다라고 했대요. 아. 예. 확실히 그 선수를 보는 눈이 좀 시선이 다르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로. 클롭의 그 결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2010 월드컵에서 16강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차두리 선수가 풀백으로 특히 그리스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괴물이었죠, 그때 괴물이었죠. 차두리도 없었을 수도 있었죠, 사실. 없었겠죠. 예. 사실 누가 왜냐하면 차두리를 풀백으로 쓰려고 차두리가 했겠습니까? 공격수로 두각을 못 나타내면서 그때 2006년 독일 월드컵 엔트리에서도 탈락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재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 풀백으로 그렇게 완벽한 예 재기를 했죠. 예. 선수의 어떤 포지션이나 역할이나 이런 거를 이미 계획을 짜 놓고 영입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네. 차두리 선수 케이스에서도 봤듯이. 네네. 그러니까 아마 살라도 그런 식의 역할을 이미 계획에 짜 놓고 영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멋있게 느껴지네요. 예. 이미 살라를 왕으로 만들어 놓는 예. 건 클롭의 계획이었다. 왜냐하면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클롭 감독이 보면 그때 왜 그 피슈첵이라고 있었잖아요, 풀백 중에. 네네. 우카시 피슈첵 그 폴란드 선수. 네. 그 네. 선수가 도르트문트 가기 전에 헤르타 베를린이었나 거기서 방출되려고 했었던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 거의 뭐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유럽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때 그 도르트문트에 또 케빈 그로이스크로이츠라고 네네. 알죠. 그 미드필더로 뛰던 선수였거든요, 중앙 미드필더로. 네. 근데 그 선수 풀백으로 아주 잘 써 그러니까 먹었고 수비수. 예 네. 그리고 또 그 에릭 두엄이라는 선수도 그 위쪽 공격 측면 쪽에서 뛰던 선수를 차두리처럼 풀백으로 내려서 쓰면서 약간 그런 효과도 좀 있었고 이 진짜 클럽 감독이 음. 정말 한번 만나 봐야 됩니다, 이 사람. 아 예. 심폐소생의 대가가 예. 얘기를 아닌가. 좀 해 봐야 돼. 예. 좀 뭔가 있어 음.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아 개드립 칠 뻔했네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클럽을요? 클럽은 제가 건드릴 수가 없네요. 예. 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건드려야 될지도 예 모르겠네요, 거긴. 예. 드립을 치려다가도 너무 예. 뭐 허무맹랑해서 그냥 안 미국 했습니다. 투어 네. 오면은 뭐 호텔 가서 잠복 정도 하면은 만날 수도 있겠죠, 뭐. 예. 네네네. 아 어쨌든 정말 클롭 대단한 감독이고 모하메드 살라 참 대단한 선수라는 거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스탯과 네.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이 것 차두리 같습니다. 관련 얘기는 제가 아직 기사로도 안 쓴 얘기거든요. 인터뷰 해 와 가지고 지금 녹취만 해 이거 놨는데 재밌네. 네. 요거 제목에 좀 넣어야겠다. 요거 그러니까요. 요거 제목에 넣어 가지고 어그로 좀 어 끌어야겠습니다. 예. 네. 핏 차두리 해 가지고 예예예예. 네. 어쨌든 뭐 리버풀 팬들은 아마 들으시면서 또 이번 시즌이 굉장히 아쉬워질 것 같아요. 정말 그 아. 황금기를 맞고 있는데 뭐 하필 또 아쉽다고 표현을 하기에도 부족하죠, 사실. 그렇죠. 실 정말 개 참담함 짜증 나지 않을까요? 예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것 아 같은데 참. 어쨌든 근데 사실 모든 축구 팬들이 네. 마음속에 올 시즌 리버풀이 짱인 네. 거 뭐 다 인정하고 있지 그렇죠. 예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뭐 그게 리버풀 외에도 빡칠 팀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예. 많죠, 막 많죠. 예를 들어서 맨시티 같은 경우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원정 1 차전 가서 레알 마드리드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2 그러네. 차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시즌 중단됐으니까 걔네는 사실 챔피언스 그러네, 리그에 지금 그러네.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네. 예 참 여러모로 참 이 예. 코로나가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또 선수 파헤치기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1 시간 반 동안 네.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께서 좋은 반응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다음 선수 또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네네. 또 여러 가지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아유 아닙니다. 예 오늘 뭐 네. 좀 뭐 이 내용이 정리가 잘 됐나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그래요? 편집을 딱 예쁘게 해 가지고 네 또 알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페어포인트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